뉴욕 증시가 급등세로 마쳤습니다. 지난 주말 7,500억 유로의 유럽 구제기금 마련 소식이 호재였습니다. 다우는 400포인트 이상,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라 1,785를 기록했습니다. 구제기금 마련에 유럽도 급등했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5% 이상 올랐으며 프랑스는 무려 10% 가까이나 폭등했습니다. 유가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난 주말 유럽 구제기금이 마련됨에 따라 위기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됐습니다. 6월 인도분 WTI는 배럴당 2.3% 상승해 76달러 80센트에 마쳤습니다. 유로존 중앙은행들이 국채 매입에 착수했다고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밝혔습니다. 국채 매입 규모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필요한 만큼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헤지펀드 폴슨 앤 컴퍼니의 존 폴슨 대표는 유럽의 재정 위기가 시장의 시스템적 리스크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했습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자산 매입 프로그램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정시의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가 유럽발 훈풍의 급등세로 마쳤습니다. 다우가 무려 하루 만에 400포인트 이상이나 올라서 1,785로 끝났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우가 1,400포인트 선까지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하루 만에 400포인트 정도를 만회하는 아주 커다란 힘을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원동력은 유럽 쪽에서 나왔는데요. EU 긴급 재무장관 회담에서 결국 IMF와 힘을 합쳐서 그리스 지원에 무려 7,500억 유로의 기금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것이 큰 호재였습니다. 하지만 유럽 쪽은 더 큰 폭으로 올랐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급등세로 마친 글로벌 증시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은 대우증권 신천지점에서 최정무 대리가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와 정말 시원스럽게 올랐는데 유럽 쪽이 뉴욕에 병 주고 약도 주는 것 같아요. 네, 뉴욕 증시 이번에 기분 좋게 급등 마감했습니다. 급등 원인으로는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아침에 발표된 EU 재무장관에 의해서 1조 달러 규모 유로존 지원 방안 발표로 인해서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일거에 해소되었다는 점이 급등의 기폭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는 지난주 낙폭이 컸었던 금융주, 기술주 중심으로 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은행업종 내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한 7%대 상승했고요. 네. 시티그룹도 한 6% 정도 상승했고, 이러면서 은행주 상승을 좀 주도를 했던 것 같고, 기술주 쪽에서도 애플이 한 7% 정도 급등했고, 인텔이 한 5%대 급등세로 기술주 강세를 견인했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까지 많이 낙폭이 있었었던 금융주,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올랐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사실 전일에는 뚜렷한 경제 지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뚜렷한 경제 지표가 있고 그 지표가 좋아도 유럽발 악재에 밀려서 고용 지표도 빛을 발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역시나 때문에 상승의 원동력은 유럽 쪽에서 나왔다라고 봐야겠죠. 자, 일단 유럽이 대담한 결단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7,500억 유로나 기금을 마련해서 유로화도 안정시키고 그리스 및 기타 다른 국가로 재정 위기가 파급되는 것을 막겠다라는 조치를 발표를 했는데 어제 얘기가 나왔었던 EU 긴급 재무장관 회의 결과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유럽연합 EU 재무장관 회의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일요일 저녁부터 장장 한 14시간 동안 끝장 토론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토론을 했었거든요. 상당히 이번에 좀 배포가 두둑한 결정으로 막바지 합의를 극적으로 좀 도출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결과물을 살펴보면요, 유로화의 신뢰 회복과 그리스 위기의 글로벌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국제통화기금 즉 IMF하고 함께 7,500억 유로 달러 약 한 1조 달러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20조 정도 천문학적 규모가 되거든요. 예. 이런 재정안정기금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리고 유로존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유럽중앙은행 ECB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유로존 국가 채권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 안정과 불확실성 해소에 일조를 하면서 글로벌 증시 급등 배경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요, 7,500억 유로 안정화 기금에서 EU가 분담케 될 비중은 한 5천억 유로, 그리고 나머지 2,500억 유로는 IMF가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중 EU 분담금 5천억 유로 가운데 4,400억 유로는요, 유로존 16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600억 유로는 EU 내 예산에서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당초에 IMF와 EU가 힘을 합쳐서 한 1,100억 유로 정도만 지원을 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안정화 기금을 마련한다라는 새로운 틀을 좀 만들면서 이번에 별도로 7,500억 유로라는 거의 7배에 달하는 또 다른 추가적인 그런 지금 지원 방안이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늦었지만 뭐 단호한 조치다, 급한 불을 끄기에 규모 자체로만 보면 충분하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대대적인 지원안이 나왔으니까 남유럽 재정위기 사태는 어느 정도 이제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재료가 된 겁니까? 네, 뭐 단기적으로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규모 면에서는 천문학적 자금 지원이기 때문에 예. 시장의 불안감은 단기적으로 확실히 좀 잠재웠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뭐 시장의 잠재적 불안감은 길게 보면 좀 여전히 좀 남아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예. 문제점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과연 구제금융에 필요한 돈이 원활히 마련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독일하고 프랑스 같은 지원국 국민들이 그리스나 포르투갈 등 다른 나라를 돕기에 많은 부채를 기꺼이 감당하기를 원할까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유로존 16개국 가운데 뭐 독일, 프랑스를 제외하면요 다른 국가들도 지금 마찬가지로 경제 사정이 그다지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금 마련을 위해서는 자국 내에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굉장한 경제적인 그리고 뭐 정치적 난관을 겪을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을 것은 예상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뭐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재정안정기금은 유로존 각국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실제 이번에 이제 설립을 했죠. 이제 설립을 네. 했고 설립을 했지만 자금 집행 시기까지는 좀 상당한 시차가 생기지 않겠나 좀 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독일 메르켈 총리가 있는 집권당 이쪽 기독교 민주당인데요. 네. 이번에 9일날 지난 일요일날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리스 지원 결정이 결정적 패배의 원인이 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각국 정부의 이제 재정 지원의 정치적 난관을 잘 보여주는 예로 좀 판단이 됩니다. 어렸을 적에 이솝어를 보게 되면요, 배짱이 이야기 아시죠? 어떤 배짱이? 배짱이와 개미 예. 있지 않습니까? 배짱이가 여름에 한참 놀다가 겨울에 개미한테 밥을 달라고 했는데 개미 자신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추운데 그런데 뭐 이렇게 배짱이한테 자기 밥그릇을 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뭐 이솝우와 이 동화책에서도 결국에는 개미도 어려운 결정이겠지만 밥은 나눠줍니다. 네, 뭐 나중에는 뭐 이렇게 밥은 좀 나눠주겠지만은 좀 시간은 좀 걸리지 않겠나 좀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개미가 한 마리가 아니라 개미가 여러 마리라서 이 개미들끼리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조금 이솝우하고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자, 어쨌거나 이번 EU 정상회담에서 말씀하셨듯이 7,500억 유로의 재정 안정기금 합의를 했는데 그 이면에는 사실은 유로화를 안정시키고 투기 세력으로부터 보호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리스 재정 위기가 뭐 그리스의 어떤 국가 부채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자국의 어떤 그 통화가 실질적인 그 경쟁력 대비해서 너무 유로화 때문에 절상돼 있는 것에 이제 문제가 있다 이런 분석도 있잖아요. 네, 예. 이번에 뭐 경쟁력 유로화 가치 붕괴를 일단 막기 위해서 네. 이런 좀 아마 투기 세력들하고 전면전을 좀 선포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일단 1999년에 유로화가 출범이 됐거든요. 출범 초기에는 유로화가 과연 유럽 내 기축통화로 제 역할을 하겠느냐 이런 불신이 좀 팽배했는데 시간이 한 10년 정도 흘렀죠. 뭐 이렇게 훌쩍 지나다 보니까 유럽에 내에서는 유로화가 기축통화로 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최근 유로화가 뭐 남유럽 사태로 유로당 지금 1.3달러가 붕괴가 됐는데 네. 이런 유로화 가치가 폭락을 해버리니까 EU 측에서도 뭐 투기 세력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EU 의장인 장클로드 총리는 전 세계적으로 조직화된 1위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1위대 같은 세력들이 유로화에 지금 공격을 퍼붓고 있다고 전면전을 선포를 했습니다. 네. 뭐 선전포고 1차 대상으로는요, 뭐 당연히 헤지펀드랑 국제 신용평가사들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후로는요, 헤지펀드는 유로화 하락을 부추겼고 한투기를 노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요. 네. 국제 신용평가사는 유럽의 재정 위기를 과도하게 증폭을 시켰다. 이런 신용 등급 하향으로 이런 위기를 과도하게 좀 증폭시켰다는 혐의를 좀 받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이런 헤지펀드와 국제 신용평가사들로 인해서 EU는 이번 재정위기 사태 자체 해결에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화가 나 있는 상태고 결국에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어쩔 수 없이 달러의 그늘 속에 좀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전면전 선표라고 이렇게 겉으로는 표방을 했지만 사실은 전면전 선표보다는 달러 그늘 속으로 좀 이렇게 무릎 꿇고 들어간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자, 뭐 관련 얘기를 좀 보기 이전에 이번에 EU 긴급
재무장관 회담에서 나온 큰 결과는 사실은 뭐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쭉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누어 봤었던 7,500억 유로의 재정 안정화 기금이 좀 마련이 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ECB 측에서 유로존 다른 국가 이제 국채 매입을 해주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가 미국, 유럽, 여기 영국까지 포함시켜서 일본까지 달러 통화 수합을 부활시킨다라는 내용이 또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2008년도 때도 뭐 이런 달러 사업이 있었거든요. 네. 한때 중단됐다가 이번에 재가동이 됐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못 막았지만 2010년 재정위기는 막지 않은 취지에서 뭐 국제적 글로벌 공조 체제가 다시 좀 가동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전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가동됐었던 뭐 달러 통화 수합을 이번에 재가동시켰는데요. 뭐 유럽의 단기 자금 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통화 경색 조짐이 다시금 나타나서 뭐 이러한 우려를 막기 위한 일환으로 달러랑 유로화, 파운드화, 그리고 엔화 이런 통화 수합 기구를 만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번 달러 수합 합의를 통해서 유로존 내 달러 조달 시장에서 유동성 여건을 개선시켜 달러 경색을 막는 데는 좀 일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아까 뭔가 좀 거창한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한 듯한 달러화의 이제 밑으로 그늘 속으로 유로화가 들어가게 된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번에 문제를 좀 풀어나가면서 사실상 어찌됐건 천문학적인 돈을 끌어와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결국 유로존이 IMF, 그러니까 EU와 IMF의 어떤 합작품으로 결과를 솔루션을 내놓음으로써 결국에는 유로존 자체 내에서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때문에 달러화의 힘이 어쩔 수 없이 필요했었던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싶은데 달러화가 이번에 오히려 더 힘을 좀 얻게 된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어제도 달러는 강세를 좀 보여줬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연초부터 시작된 그리스 재정 위기하고요. 이에 따른 뭐 남유럽발 연쇄 디폴트 위기, 뭐 이거 소버린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사태의 내면의 본질은 뭐 달러와 유로와의 뭐 화폐 전쟁이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재작년에도 뭐 중국 쪽에 뭐 숭홍빙 씨가 쓴 화폐 전쟁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뭐 그쪽에서도 뭐 대략 이와 같은 내용이 좀 나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성자는 뭐 전 세계 기축 동화인 달러의 일방적 판정성으로 좀 마무리가 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이 내용만 제대로 좀 알고 가셔도 예. 이번 소브린 사태 핵심 건간을 뭐 대부분 좀 파악할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세계 뭐 글로벌 최대 채무국가는 미국입니다. 예. 미국의 뭐 국가 채무 규모는 표면으로 드러난 것만 약 한 12조 달러가 넘는 것으로 좀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예. 한국 돈으로는 한 1경 3천조. 예. 네. 뭐 계산 안 되는 국가 채무를 네. 가지고 있는데 뭐 어찌 보면 가장 불량스러운 국가가 미국인데요. 뭐 네. 천문학적 부채에 대한 이자 1년에 약 한 2%씩 이자만 내더라도 뭐 한 해 내는 돈이 한 260조 가량 정도 되거든요. 네. 저희 나라 1년 예산이 지금 260조가 약간 좀 안 되는 규모거든요. 예. 1년 예산을 넘어가는 규모입니다. 이런 세계 최대 채무 불량 국가 미국이 지금 유럽발 재정위기를 적절히 좀 확대 이용해가지고 기축 통화로서 패권적 지위를 예전처럼 좀 인정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본론으로 들어가서 뭐 기축 통화로서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는 게 뭐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네. 글쎄요. 기축 통화가 되면 이제 그걸로 돈을 찍어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바로 뭐 기축 통화 보유 국가는 이론적으로 국가 부도 확률이 제로입니다. 예, 뭐 돈을 마구마구 찍어내서 빚을 갚아버리면 그만이기 네,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연유 때문에 지금 EU도 그리스를 못 버렸거든요. 그리스가 빚이 많다고 유로존에서 탈퇴를 시키면 뭐 포르투갈, 스페인 등 연쇄적으로 탈퇴할 우려가 있고 뭐 결국에는 유로존이 붕괴되고 유로화는 이제 유명무실 해져버려서 유럽 내 기축통화지가 상실되기 때문인데요. 네. 뭐 결국에는 유로화 기축통화 사수에 최선을 다한 결과물이 IMF하고 공조한 재정안정기금입니다. 그러니까 유로존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미국하고 이해관계가 높은 헤지펀드 그리고 국제신용평가사 이런 집요한 방해 공작 검은무리들로 인해서 뭐 자체 해결이 안 되니까요. 네. 결국에는 FRB 통제권 권한 내에 있는 IMF 자금을 끌어들이게 된 거고요. 네. 최종적으로 달러 수합을 통해서 미국의 달러 기축 통화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 이번 그리스발 남유럽 사태의 주요 내면적 스토리, 화폐 전쟁의 결말인 것 같습니다. 예. 아울러 이번 남유럽발 금융시장 혼란을 통해서 미국은 금융개혁법안 통과를 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 같고요. 네. 드디어 뭐 FRB는 지폐를 마음대로 찍어내는 발권력에 이어서
금융기관 감독권과 규제권이라는 국가적 권위와 권능까지 함께 갖게 됐다는 것이 뭐 역사의 한 페이지로 장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주도하는 IMF 중심의 국제금융 시스템 구축과 토대 형성. 뭐 지금은 이제 미국이 원하는 대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지금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네, 결국엔 남유럽발 소버린 리스크는 달러화의 해피엔딩으로 이제 끝나게 됐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뭐 한편에 미국 중심의 어떤 그 동화를 또 들은 것도 같습니다. 어쨌거나 달러화가 이제는 뭐 전 세계 기축통화로서 뭐 흔들리는 것 아니냐, 뭐 위안화의 그 지위를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 또 한동안 큰 이슈가 됐었는데 어쨌거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달러의 기축통화 패권 상실에 대한 이슈는 쑥 들어가게 된 것 같네요. 뭐 달러화가 뭐 유로화로부터 그런 지위를 뺏어왔던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어쨌거나 국제 금융시장은 일단은 안정이 좀 된 것 같아요. 네, 안정했으니까 이제 뭐 급등 마감한 것 같은데요. 예. 증시가 뭐 지난주에는 대폭락을 했었고요. 오늘은 폭등 마감했는데 뭐 이번 주까지는 변동성이 좀 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점차적으로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기축통화의 달러에 대한 글로벌 뭐 재신임 합의 때문에 미국은 여전히 뭐 부채를 이제 계속 좀 늘려가지고 그 부채로 소비를 하는 세계 최대 소비 국가로서 패권을 계속적으로 좀 유지를 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달러 가치 대폭락은 좀 없을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점은 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뭐 달러의 과도한 약세로 인한 투기재 원자재 가격 폭등 시나리오는 좀 앞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위 뭐 골디락스 국면이라고 하는데요. 네. 물가 상승은 제한적이고 뭐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나오는 것을 골디락스라고 하는데요. 뭐 이런 골디락스 국면이 당분간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유럽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유럽의 구제 그 안정 기금 마련 때문에 뉴욕 증시가 얼마나 많이 올랐고 이것이 달러 가치 및 그 여파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저희가 아주 깊숙이까지 들여다 한번 보았는데요. 자, 유럽 증시의 마감 상황도 정말 볼만합니다. 뭐 뉴욕보다도 더 많이 올랐네요. 프랑스는 10% 가까이 올랐어요. 네, 지난주 미국보다 더 많이 빠져가지고 예. 더 많이 좀 오른 것 같습니다. 네. 뭐 유럽 증시도 미국 증시 상승 배경하고는 뭐 동일합니다. 뭐 이쪽이 뭐 소버린 리스크 진원 직격이라서 뭐 하락부터 지난주에 단계가 매우 컸었고요. 네. 어제 상승폭도 굉장히 컸습니다. 뭐 영국, 독일은 5%대 급등했고 프랑스는 뭐 한 9%, 한 10% 가까이 폭등을 했거든요. 네. 뭐 당연히 은행주가 상승의 중심에 있었고요. 뭐 영국의 바클레이즈 은행, 그리고 뭐 독일의 뭐 도이치방크, 그리고 프랑스의 BNP 파리바 뭐 이런 쪽 은행 업종들이 한 10%대 급등을 했습니다. 뭐 아울러 이번 재정위기 진원지 3개국 중에 뭐 그리스는 9%대 급등을 했고요. 네. 뭐 포르투갈도 한 10%, 그리고 스페인은 14%대 대폭등세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유로화는 분명히 조금 반등을 했을 것 같고 달러는 약간 주춤했었을 것 같은데 상품 쪽 얘기도 궁금합니다. 뭐 유가 오르지 않았겠어요? 올랐습니다. 네. 예. 유가도 이번 뭐 구제금융 지원 합의 때문에 반등 마감했습니다. 뭐 반등폭은 좀 크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뭐 네. 지난주 초만 하더라도 85달러 언저리에 있었는데 일주일 만에 약 한 10불이 빠졌습니다. 약 한 13% 정도 폭락을 했었는데 네. 어제는 한 1.69달러 정도 상승해서 76.80달러 마감했습니다. 예, 예. 그래요. 금값은 이제 4거래일 만에 역시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조금 엷어지면서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온스당 1,200달러 선은 사수를 하면서 끝이 났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밤에는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3월 도매 재고가 발표가 되니까요. 3월 도매 재고 발표 지표 결과도 잘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대우증권 신천지점 최정무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대리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럽 위기가 진정되자 다우가 400포인트 이상 4% 가까이나 폭등했고요. 유럽 쪽의 상승폭은 더 컸습니다. 일례로 프랑스는 거의 10% 가까이 폭등 마감을 했는데 우리 증시 오늘 추가적으로 반등이 얼마나 더 나와줄지 어느 때부터 궁금합니다. 오늘 장 전망 들어보죠.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의 최철원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도 뭐 비슷한 이유로 물론 그 전에 낙폭이 있기도 했었지만은 30포인트 가량 올라서 1,677에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뭐 다우만 보더라도 4% 가까이 올랐으니까 우리가 오늘 추가적으로 더 따라 오르긴 할 것 같은데 네. 얼마나 올라줄까요?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네, 지난주에도 뭐 예측을 했었었는데 지난주에도 전혀 거꾸로 흘러가는 시장을 한번 보인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어제 우리 장중에 장이 시작하고 나서 유로존에서 그 구제금액에 나온 거에 대해서 네. 이미 선반영이 어느 정도는 됐다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기보다는 그냥 한 1% 내외에서 움직이지 네.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네. 어제 예상 외에 예상 외에 그 구제금융안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가 먼저 올라왔던 부분들 그리고 아시아 증시들도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올라왔던 부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오늘 어제 해외 증시가 적게 오른 폭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오늘 그거에 대한 분위기는 이어가겠지만은 그게 그만큼의 해외 증시가 올랐던 뭐 3%, 4% 프랑스 같은 경우는 10%가 지수가 10%가 올랐는데 예. 이런 것들이 국내 증시에 반영되기는 좀 무리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한 국내 증시는 한 1% 정도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기대를 걸고 있었던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세가 지금 5일 연속 매도세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약간의 이제 추가적인 상승 추세로 강하게 끌어올리기보다는 이제는 박스권을 과거에 지금 5월달 시작되면서 5월 예상 지수가 뭐 한 1,700에서 1,800포인트 밴드를 만들었었는데 맞아요. 예, 돌브락제가 나오면서 지금 밴드를 밑으로 다운시켜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00포인트 회복이 가장 큰 관건인데 네. 그거 회복을 좀 확인해야지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구제 금융이 나오면서 불은 일단 껐습니다. 지금 네. 완전 크게 시장을 투자 심리 같은 것들에 대해서 뭐 찬물을 껴줬던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진정이 좀 될 것 같은데 이게 다시 완전히 시장에서 악재가 사라져서 시장이 강세로 이어가기에는 아직까지 확인해야 될 변수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러면은 어제 그 어떤 상승 30포인트 오른 것을 일시적인 그냥 기술적인 반등으로 보신다는 얘기예요? 기술적 반등 의미도 있는 반면에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기술적 반등이 좀 같이 묻어가는 그런 반등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거에 보시면은 금융위기 이런 거 나오고 그랬을 때 이게 단기간에 구제 금융이 나온다고 해서 한 2, 3일 정도는 반등이 나왔지만 네. 다시 추가적인 한번 시장 출렁임이 좀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비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규모 자체가 워낙 크다는 게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기대치가 좀 상당히 큰 거는 맞습니다. 네. 예, 예상 외에 정말 큰 돈을? 구제 금융이 예. 나왔기 때문에 시장을 빨리 진정시키고자 하는 전 세계적인 지금 분위기가 좀 조성이 좀 되고 있는데 네. 우리 증시도 이거에 대한 메리트는 분명히 가지겠지만은 아직까지 이게 아직 구제 금융이 나왔지만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예. 그리고 그거를 쏟아붓고 난 뒤에 뭐 추가적인 대책들은 어떻게 그 뒤처리를 마무리할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아직까지는 좀 잔존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확인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결론들이 나왔을 경우에 시장이 이제 100% 안정이 됐다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100% 안정 쪽보다는 그냥 시장이 좀 폭락을 좀 막기 위한 대책을 좀 만들어낸 상황에서 시장 분위기만 조금 진정을 시켜놨다. 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고 약간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좀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어제 30포인트 이렇게 지수가 뭐 여러 가지 해결책도 나오고 해서 올랐지만은 외국인들은 팔았다라는 것이 역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좀 찜찜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다스 연속 팔고 그 전날은 어제 말고는 1조 2천억을 팔았잖아요. 예, 뭐 지금 어제 뭐 지난주 금요일 날 1조 2천억이면 뭐 사상 최대 매도. 네, 하루 만에. 예. 그리고 뭐 어제도 3천억이 넘는 매도. 어제 시장이 우리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는 외국인들이 이제 이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좀 나왔다고 좀 볼 수도 있겠지만은 네. 시장 불안함을 단적으로 좀 표현한 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다만
어제 뭐 프로그램 매도는 좀 나왔지만 기관 쪽에서 투신 쪽에서 약간 매수를 좀 최근에 해주는 게 외국인들의 매도를 좀 소화를 시켜주고 있는 모습인데 네. 기관 쪽에서는 투신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렇게 뭐 자금력이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계속적으로 좀 크게 나올 경우에는 시장을 분명히 올리기에는 부담이 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일단락이 좀 돼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한번 밴드를 좀 내려놓은 상황에서 네.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나오는 부분들이 이익 실현 물량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시장을 완전히 떠나기 위해서 매도를 한다기보다는 네. 그냥 이제는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 언젠가는 조정이 있겠지 했는데 이게 지금 남유럽발 위기로 인해서 조정이 좀 급격하게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이익 실현 물량들을 좀 급하게 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네. 이런 것들은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아직까지 어려운 상황이라서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어느 정도 조금씩 더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이거를 기관 쪽에서 얼마나 더 받아줄지 네. 그리고 이제 내일 삼성 지난주에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개인들이 다시 좀 주식을 좀 사고 있거든요. 네. 예, 그게 아무래도 싸니까. 지난주 가격이 내려온 부분들 조정폭이 예.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싸서도 사겠지만은 아무래도 삼성생명 공모가 끝나고 이후에 자금이 환불이 돼서 이런 것들의 자금적인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좀 사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다가 기관 쪽에서 좀 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은 네. 시장의 낙폭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좀 가지고 예. 시장은 좀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에는 분명히 다시 외국인들이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매 포지션을 좀 보시면서 시장을 좀 대응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것이 외국인들이 뭐 1조 2천억 그리고 어제도 연이어서 분위기가 좋았을 때도 뭐 3,700억 정도 이렇게 팔았다라고 하셨는데 닷새 연속 팔고 있고요. 뭘 팔고 있나요? 많이 샀던 IT와 자동차? 예, IT와 자동차를 좀 매도를 좀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외국인들이 제가 장이 꼭지를 찍었다고 제가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한 2, 3일 연속 매도가 나왔을 맞아요. 때는 예, 꼭지가 왔다고 제가 판단을 하시라고 어느 정도 말씀을 규모가 드렸는데 있는. 예. 그런데 1조 2천억을 너무 큰 매도로 완전히 시장을 이제 분위기를 다운을 시켜버렸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이제 시장에서 기대치는 외국인들이 들어와 주기를 바라고는 있지만은 외국인들이 우리가 기존에 장을 올리면서 외국인들이 뭐 10조 원 가량의 매수를 하고 이렇게 해왔던 외국인들이 매수 유입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본격적인 트레이딩 양세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1700포인트 1차 회복이 관건이고 네. 그까지 회복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매도 규모를 좀 줄여주고 네. 매수 유입으로 전환이 되면 더 좋은 상황이고 네. 예, 기관 쪽에서 매수가 지금 조금 최근에 좀 투신 쪽에서 들어온다는 게 시장에서는 그나마 장이 좀 안 좋았지만은 그나마 네. 좀 좋은 호재로 좀 될 수 있는 부분들, 좋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관 쪽의 매수 유입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 축소와 만약에 전환이 됐을 경우에 매수까지 유입이 되면은 더 좋은 거고, 네. 그렇게 해서 1700포인트를 일단 먼저 회복시키는 게 가장 지금에서는 중요한 사항, 체크 사항들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뭐 사거나 팔거나 하기도 조금 모호한 그런 장세인 것 같은데 잘 봤다가 트레이딩 정도만 아마 가능한 그런 장세로 이미 장의 성격이 바뀌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낙폭과대니 건설주가 언제쯤 올라올고 했었는데 드디어 어제 반응하는 모습도 보여줬었고 금융주도 뭐 여러 가지 남유럽발 때문에 또 급락한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어제 금융주도 반응을 좀 해줬습니다. 말씀하신 걸 쭉 들어보니까 그나마 외국인은 이미 예전에 그 외국인이 아니고 네. 기관이 좀 사줄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긴 것 같으니까 오히려 기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종목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은 이제는 외국인 쪽보다는 기관 쪽이 좀 사주는 종목들을 초이스를 좀 하셔가지고 선택을 좀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IT와 자동차를 외국인들이 좀 팔고는 있지만은 그게 시장에서 그렇게 시장 낙폭만큼 아직까지 빠지진 않았거든요. IT 자동차 보시면은 네. 기아차나 현대차 견조하게 잘 버텨주고 있고 삼성전자 80만 원대 다시 회복시키고 맞아요. 이런 예. 것들 보시면은 IT와 자동차가 외국인들이 매도는 하고 있지만은 시장 주도권을 완벽하게 내준 건 아닙니다. 다만 시장 지수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인덱스권에도 조정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라서 네. 아직까지 주도주는 놓지 않았기 때문에 IT와 자동차에 대한 관심들은 분명히 계속 가지고 시장의 네.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좀 하셔야 되는 반면에 다른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좀 매도가 좀 돌아서면서 기관 쪽에서 좀 매수가 나오면서
의외로 좀 견적이 버텨주는 종목들이 좀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런 종목들을 이제는 좀 찾으셔가지고 트레이딩을 좀 하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은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네. 지금 현대제철이라는 종목을 한 종목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KB금융 얘기하셨고 오늘은 현대제철. 예. 지난주 뭐 KB금융은 조금 출렁이면서 어제 뭐 반등이 좀 크게 나왔는데 아직까지 뭐 괜찮은 모습이라서 좀 들고 계셔도 될 것 같고 네. 이번 주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간 쪽에서 좀 매수가 좀 유입되는 종목 중에 제가 현대제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1분기 실적 같은 거는 그렇게 막 좋게 나오지 않는 모습인데 네. 지금 지난달에 뭐 당진 공장이 이제 뭐 준공이 돼서 그게 좀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올해 11월 달에 제2고로가 지금 돌아가기로 예정이 좀 돼 있습니다. 지금 이거 예정 운행 시기 자체가 한 40일 정도 앞당겨져 가지고 이 고로가 좀 빨리 돌아갈 것 같아서 실적 개선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기대치가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뭐 건설 쪽은 안 좋지만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뭐 조선 쪽에 뭐 수주가 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자동차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좋으면 이런데 전방 산업 자체에서 실적들이 괜찮아질 겁니다. 이런 전방 산업들이 잘 나가고 있는 지금 현 시점이라서 네. 후방 지원이 뭐 철강 쪽도 상당히 괜찮을 걸로 지금 예측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고로가 가동되면 전기로까지 뭐 연결되는 뭐 시너지 효과가 좀 나올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장 최근에서 믿을 만한 거는 기간의 매수 유입이 가장 믿을 만한 지금 전제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보시면은 어제도 강하게 한 5% 가깝게 지금 상승을 나왔었는데 최근에 보시면 그렇게 가격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견조하게 뭐 저점을 좀 올려가면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120에서 잠깐 깼던 부분들은 장이 폭락으로 왔기 때문에 잠깐 박스권을 잠깐 이탈한 거고 이거 다시 박스권 안쪽으로 회복시켜주는 모습들이 상당히 견조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제가 한 89,000원을 제가 매수가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저가가 92,000원이거든요. 92,000원인데 89,000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가격은 못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가를 좀 높게 한 9만원 초반까지는 좀 잡으셔도 될 것 같은데 시장이 아직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완벽하게 상승 추세로 돌아선 건 아니고 악재에 대한 해결책이 잠깐 나와서 시장은 이제 다시 변곡점이 좀 될 포인트라서 너무 강하게 매수를 좀 하시기보다는 조금 소극적으로 좀 매수를 제가 하시라고 뭐 매수가 자체를 좀 일부러 낮게 잡아드렸는데 어제 종가 정도면 잡으셔도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일단 뭐 전 고점 정도에 있는 95,000원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트레이딩 시장이 좀 왔다고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짧게 대응을 하시라고 목표 자체를 낮게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어제 뭐 저점을 만들었던 그저께 뭐 금요일 날 저점 만들었던 한 85,000원이 깨지면은 좀 손절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갭상승 출발하면 어떡할까요? 그러시면 오늘 만약에 지수가 의외로 아침부터 시가부터 갭상승을 해서 시작이 되게 되면 종목을 잡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제 뭐 우리가 먼저 선반영이 돼서 먼저 올라왔고 오늘 어제 해외 증시가 오른 거에 대해서 갭상승이 되게 되면 반등이 이제 거진 다 나왔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거기서 95,000원까지도 그러면 그렇게 잡으시면은 먹을 것도 없고 장이 의외로 다시 조정이 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출렁이게 되면 약간 불안감이 엄습해 올 수가 있어서 그렇게 갭상승이 나왔을 경우에는 잡지 않는 전략을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셨는데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기관의 순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는 종목이라서 오늘 말씀 좀 하시는 종목인데 95,000원까지 본다고 하셨습니다. 9만 원대 초반 정도에서만 잡자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 최철원 대리였습니다. 대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U와 IMF가 그리스 지원을 위해 7,500억 유로 비상기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죠. 때문에 자유낙하했었던 유로화는 상승세로 방향을 틀고 글로벌 증시는 일제히 반등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것으로 시장의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EU의 비상기금 마련 소식에 유로화가 반등하면서 원화를 비롯한 이머징 국가의 통화 가치도 어제 동반 상승했습니다. 유로존 위기가 터진 이후에 유로화와 동반 약세를 나타냈었던 우리 원화. 앞으로도 행보를 같이 할까요? 최근 GM대우가 제2의 쌍용차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GM이 투자 자본의 5배를 회수를 해놓고도 GM대우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에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하청 기지와 우려도 갈수록 커져가고만 있습니다.
지난 4월 생산자 물가가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냉해와 원자재값 상승이 동시에 영향을 미친 탓이었는데요. 유로존 사태만 아니었다면 지표 개선에 물가까지 많이 올라서 기준금리 상승 분위기가 훨씬 달아올랐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 2단계 개발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주택 2만 1,200가구와 더불어서 종합대학이 건립되는 캠퍼스 타운이 조성될 예정인데요.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1단계 지구와 합해서 인구 23만 명이 거주하는 분당급 신도시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슈는요. 서울현대신문 경제부 이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유럽발 위기 얘기를 먼저 해보죠. 온통 이 얘기뿐이지만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EU와 IMF가 공동으로 최대 7,500억 유로의 비상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어제 다 결론이 나서 이미 시장에서도 반영이 됐고요. 하지만 네. 또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 IMF가 이른바 이 그리스 바이러스를 박멸한다는 목표로 총 비상기금 마련 7,500억 달러 유로 마련에 성공을 했습니다. 7,500억 유로라 하면 이제 지난 2008년 당시 이제 미국의 긴급 구제 금융 자금 당시 이제 7천억 달러였는데 그거보다도 굉장히 많은 규모의 액수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1년 GDP에 육박하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EU에서 일단 5천억 유로를 마련을 하고요. 여기에 또 이 IMF에서 2,500억 유로를 추가적으로 보태는 형식으로 이제 마련이 됐습니다. 여기 그동안 또 몸을 사려온 이제 유럽중앙은행 ECB도 태도를 좀 바꿔서 이 채권 시장에 이 개입을 해서 유로존 국채를 매입하겠다. 또 이렇게 밝혀서 시장 안정에 아주 좀 큰 도움을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도미니칸 스트로스카니 IMF 총재는 어제 EU와 ECB가 공동으로 발표한 이 광범위한 재정 안정 조치를 대단히 환영을 한다면서 이 세계 경제와 금융 안전에 또 경제 회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지요. 여기에 또 어제 낮입니다. 이제 우리 시간으로 이 G20 주요 20개국이 재무장관들도 공동 성명서를 내서 이제 우리나라 윤중현 장관이 이제 주도를 해 의장국이기 때문에 네. 주도를 해가지고 또 공동 재무장관 성명서를 내서 아주 또 관심을 모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재정 안전 조치를 대단히 환영한다. 이러한 또 이 공동 성명서를 내서 전 세계적으로 큰 또 반향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미국도 현재 유동성 지원 공급에 나설 예정으로 현재 알려져 있지요. 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가 이제 어제 밝힌 내용인데요. 이 지난 2월 종료한 ECB와 이 영국 중앙은행 등과의 이 통화 스와프를 재개를 해서 내년 1월까지 달러화를 무제한적으로 공급을 하겠다. 이러한 점을 또 밝혀서 이제 시장에 또 큰 반응을 또 얻은 바가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영향 때문에 어제 이제 우리 시장 큰 폭으로 올라고 특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어제 3.9% 거의 400포인트 가까운 이제 다우지수 상승세를 이끌었는데 일단 오늘 당장 이제 우리 시장의 반응이 또 어떨지 궁금하고요. 현재 이제 어제 우리 증시나 또 오늘 또 이 뉴욕 증시의 상황을 봐서는 오늘 또 우리 증시를 비롯한 또 아시아 각국의 증시들 역시도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유럽연합으로서는 이례적인 발빠른 결정이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급한 불들이 꺼지는 것을 저희가 밤사이 그리고 어제 우리 아시아 증시 통해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그리스 위기가 발발한 지 이미 6개월 정도가 됐는데 그 이전까지는 이렇다 할 해결책이 없다가 어제 좀 확실한 하지만 황급한 그런 솔루션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가장 주목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바로 EU의 이렇게 발빠른 행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EU라는 국가 자체가 이제 27개의 나라로 또 구성이 되고 있고요. 네. 또 국가들 하나하나 간의 경제 규모라든지 또 이해관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과연 이탈자 없이 한데 뭉쳐서 이렇게 급박하게 의견을 모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집중됐고 조금은 회의적인 시각이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EU 같은 경우 이번 위기 핵심을 간파했다. 이렇게도 현재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실 그 전까지 6개월이 말씀을 하셨는데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고작 마련한 금액이 1,100억 유로에 불과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보다 7배 많은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는데 걸린 시간이 불과 11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그만큼 이 EU가 얼마나 발빠르게 대처를 했는지를 저희가 한번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겠고요. 뉴욕타임즈가 어제 이제 보도한 내용에 저희가 관심을 모아볼 수 있겠는데, 지난 2003년 당시 이 미군의 이라크 침공의 작전에 비유해서 이번에 EU의 이 지원액이 충격과 공포, 쇼크앤어우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또 이 많은 또 관심을 모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EU의 이런 발빠른 행보에 아주 이제 크게 안도감을 나타냈지요. 유로화가 급등세를 보이고
보이고 또 증시가 반등을 한 모습이었고요. 또 이유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이제 그동안 제기됐던 이 금융시장의 의구심이 좀 어느 정도 떨쳐질 것이다. 현재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불안감이 완전히 가셨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완벽하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조금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유가 약속은 했지만 약속대로 5천억 유로의 기금을 조성을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100% 신뢰를 보이기는 조금 힘든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 이제 파운드화를 현재 쓰고 있지만 유로화 안정을 위해서 대출 보증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현재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국가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 위기의 해결사라고 볼 수 있는 이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또 지난 9월 9일 실시된 이 상원 의원 선거에서 또 패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적인 동력을 잃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고요. 이 독일이 동력을 잃을 경우 뭐 유럽 전반적인 국가들 역시도 좀 한꺼번에 추진하기는 힘들지 않겠냐. 그렇게 보면은 이러한 약속이 자칫 공연불이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이러한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루하루 좀 상황을 계속적으로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낙 강력한 약속이다 보니까 혹 하긴 했었는데 그 약속의 실천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퀘스천 마크가 달려있다라는 얘기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 얘기도 좀 해보죠. 외환시장 반응이 당연히 뜨거웠을 텐데 어제 그 전에 이틀 연속 급등하던 환율이 드디어 급하게 또한 진정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1120원대까지도 내려갔었다가 1130원대 초반에서 마련이 됐잖아요. 앞으로 이런 원래는 환율 하락 트렌드가 있었지만 이런 변수가 낌으로 인해서 급등했었던 환율 다시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사실 지속적으로 하락 트렌드라고 볼 수 있었고요. 하지만 이번 이제 이 재정위기라는 이 쇼크 때문에 좀 잠깐 동안 상승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그게 안정이 되면서 다시 한번 재차 좀 하락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뭐 그동안이 하락 기조에 대해서 저희가 별로 반기지 않는 그러한 좀 이야기를 또 나눈 바가 있습니다만은 네. 이번만큼은 조금 하락 기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만큼 또 급반등을 좀 잡았다는 부분이 있어서는 네. 저희가 조금은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 크게 떨어졌죠. 이제 그저께랑 비교를 했을 때 이제 23원 30전이나 하루 사이에 급나가는 모습, 사실 급등하는 것만큼 또 급락하는 모습도 사실 그렇게 크게 반길 모습만큼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제 같은 경우는 유로화가 반등을 하면서 이제 특히 역외 세력은 이날 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도 이 달러 매도세로 좀 돌아서면서 환율 하락을 좀 이끌은 바가 있고요. 또 원화 말고도 이제 동반 약세를 보였던 뭐 인도화라든지 또 태국 바트와 또 대만 달러 같은 경우도 아시아 통화들이 동반적으로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어제 이제 아시아 전체적인 외환시장의 모습들이 좀 다소나마 좀 안정되는 모습들을 좀 보인 바가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이제 앞으로의 트렌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저희가 이 점에 한번 좀 포커스를 맞춰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뭐 원화와 유로화의 동조화가 계속적으로 이어질지 아니면은 뭐 제갈 길을 갈 것인지는 좀 현재로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유로존 위기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까지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적으로 원화와 유로화는 별개의 움직임, 특히 원화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강세 움직임을 보여서 뭐 1,100원대도 불안하다 이러한 모습들 저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유로화 같은 경우 연말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인 반면에 아시아 국가 같은 경우는 경제 회복세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보인 바가 있는데요. 뭐 이제 계속적으로 글로벌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약세를 보였던 뭐 유로와 엔화 대신에 우리나라 통화 또 이 아시아 전반적인 이 특히 개별 이 신흥국들의 통화적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도 높게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금융시장이 흔들리면서 뭐 아시아 상품 통화도 계속적으로 흔들리는 바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궁극적으로 현재로서는 가장 안정된 이 자산 투자처가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이러한 좀 워낙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조심스럽게나마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번엔 산업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GM대우가요, 제2의 쌍용차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외인과 한이 미국의 GM이 투자 자본의 5배를 이미 걷어가 놓고도 지금 GM대우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내놓는 것을 좀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난 수년간 이제 꾸준히 채권단을 중심으로 제기된 바가 있지만요. 요즘 들어서 특히 이제 쌍용 자동차의 매각 공고가 나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또 이제 기억을 어떻게 보면 되살리는 이러한 또 뉴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이제 GM대우가 뭐 심하게 말하면 제2의 쌍용차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까지도 현재 지금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GM이 이 투자 자본의 5배가량을 이미 회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자금 지원에 계속적으로 뭐 방관자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모습 저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2년간 또 꾸준히 지켜본 바가 있고요. 여기에 또 채권단이 요구하는 이 경영 개선 방안 현재 전혀 뭐 수용하지 않는 모습도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002년 같은 경우 이제 GM이 이 대우에 4억 달러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GM대우가 본격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산업은행 등 채권단 같은 경우는 14억 달러를 투자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제 워낙 매각을 서둘러서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알고도 당한 이런 불합리한 계약이다. 이렇게 뭐 지나고 난 이야기입니다만은 뭐 그렇게 말씀을 해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GM 같은 경우는 대우 인수 이후에 매년 2천억 원 이상을 뭐 본사로 송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미국이 한국 시장 철수를 결정한다면 이거는 뭐 심하게 말하면 뭐 먹튀 자본이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현재 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가 실제로 현실화된 조짐, 뭐 현재로서는 뭐 단언을 하기는 힘듭니다만은 조금씩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우려를 제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GM 같은 경우 GM대우 생산 물량을 줄이려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다. 이러한 좀 좋지 않은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죠. 일각에서는 뭐 상하이차가 이 쌍용차의 단물을 빼먹고 달아난 전철을 어떻게 보면은 GM대우도 역시 좀 밟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해 GM 같은 경우 이 중국 상하이차와 인도의 이 소형차 합작사를 이미 설립하기로 발표를 한 바가 있지요. 여기에 또 채권단의 한 관계자 같은 경우 상하이차가 인도 소형차 시장에서 판매 물량을 늘릴 경우 GM대우의 수출은 당연히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 GM이 소형차 생산 같은 경우 인도는 물론 이 중국 등으로 크게 확대할 경우 GM대우가 자칫 하청기지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현재 이러한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가 될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요. 이러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 하나만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생산자 물가가 발표가 됐습니다. 4월 생산자 물가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는데 이 생산자 물가가 뛰게 되면 말이죠. 1, 2개월 뒤에 반영되게 되는 영향을 미친 소비자 물가에까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지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나마 2%대로 조금 안정화되어 있어서 괜찮다 싶은 소비자 물가가 3%대로 이 생산자 물가 때문에 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까지도 지금 제기가 돼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뭐 농산물 가격이나 유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저희가 뭐 물가 걱정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달 같은 경우 이제 소비자 물가 2.6% 상승세는 나왔지만 현재로서는 과연 어디까지 오를 것이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좀 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만 이 생산자 물가 역시 이제 6개월째 오름세를 이었고 특히 오른 폭에 있어서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임으로 인해서 향후 소비자 물가에도 좀 적시도가 켜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생산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은요.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한 달 전보다 0.8%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 11월부터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월 대비 상승폭이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컸다는 점에 있어서 저희가 우려를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농림수산품이 크게 올랐다는 점, 뭐 농산품, 축산품, 수산품이 골고루 올랐다는 점에 대해서 일단 먹거리 물가가 올랐다는 점이 좀 저희들로 하여금 좀 우려를 지울 수가 없게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여기에 또 공산품 같은 경우 경유와 휘발유 이런 석유 제품들이 또 크게 올랐고 특히 뭐 강판 절단품이나 이 무게목 강판 이게 이제 1차 금속 제품 어떻게 보면 산업계 전반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차 원자재 가격이라는 점에서 저희가 좀 크게 우려를 제기해 볼 수 있는 품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1, 2개월 뒤에 소비자 물가에도 그만큼 반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당분간 좀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관심을 놓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인천 검단 신도시 2단계 개발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분당급 정도가 될 거라는 아주 파격적인 계획 아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제 큰 규모의 이제 신도시 계획안이 이제 인천 안의 분당이다 이렇게까지 뭐 저희가 비교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인천 검단 신도시 2단계 사업 계획이 어제 이제 발표가 됐지요. 주택이 2만 1,000가구가 공급이 되고 여기에 대학 캠퍼스 타운이 조성되는 개발 계획이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인구 23만 명이 거주를 하는데요. 뭐 규모가 분당급 신도시
신도시라고 합니다. 저희가 뭐 신도시 개발 계획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가장 큰 기준을 분당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인구 구성면에 있어서만큼은 이제 그만큼 큰 규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관심을 기울여 봐야 된다는 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1단계와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검단 신도시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주택 2만 1,000가구 중에서 공동주택이 아파트가 16,000가구 또 주상복합단지가 약 4,000가구 정도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 이제 인구 5만 3천 명 정도를 수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분당 신도시가 약 1,960만 제곱평방미터이기 때문에 이 검단 신도시 규모와 거의 맞먹는 규모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주택 외에도 총 63만 이 제곱미터 규모에 달하는 대학 캠퍼스 타운이 조성된다는 점 저희가 관심을 기울여 볼 만할 것 같고요. 또 뭐 공항철도나 또 이제 서울 지하철 5호선, 9호선이 환승 가능한 또 인천도시철도 1, 2호선이 바로 이 신도시로 끌어온다는 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투자에 있어서 좀 관심사로 한번 지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는요. 서울현대신문 경제부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급등 마감했고요. 유럽 증시는 글쎄요, 급등보다 더 강한 표현, 폭등을 했다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 모두 다 올랐는데 특별히 독일과 영국은 5% 이상씩, 프랑스는 10% 가까운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다우는 400포인트 이상 올라서 1785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위기가 진정되고 난 다음에 첫 반응이 어제 우리 증시, 아시아 증시였고 유럽을 돌아 뉴욕까지 일단 1차적인 반응을 끝낸 상황입니다. 우리 증시가 이미 어제 어느 정도는 선반영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올라줄지가 관건이 되겠네요. 전 출발 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